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권, 해법의 재발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프랑스아 상임이사 오기출입니다. 전라북도 인권문화축제 2022년 인권문화축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이제 인권문화축제의 슬로건이 인권과 문화, 전북이 새로이 발견하다. 새로이 만나다. 인권과 문화, 전북에서 새로이 만나다. 이런 슬로건을 얘기를 하던데, 새로이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새로이를 강조해서 인권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이 만나는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북 도민 여러분,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고 오늘 참여를 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얘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응원. 자, 열정.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새로이 만난다, 인권과 기후위기가 또 그래서 해법의 재발견을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왜 해법을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해법을 재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후위기는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년간 그동안 한국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또 학생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선생님한테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기후위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대체로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뭐 한눈끄기 해라. 그리고 일회용 용품을 줄여라.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뭐 채식을 해라. 그리고 또 1년에 하루 1시간 뭡니까? 전등을 끄고 별을 켠다. 다 일자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것을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법이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한다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기후위기 문제 한눈 끈다고 해결이 되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사실 이 모든 통계가, 그런데 이제 말입니다. 모든 통계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냐면 기후위기 문제 사실 90%의 책임이 대기업과 정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일회용품 줄이고 한눈끄기 이게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통계는 어떻습니까?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죠. 한 개인의 이 책임이라든가 개인에게 맡겨서는 기후위기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법의 재발견을 얘기할 텐데요. 어떻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에서 공동체,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와 국가의 책임으로 법, 제도,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국가가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을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이것이 훨씬 더 기후위기 문제가 더 나은 해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전 세계 그런 공동체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법, 제도, 예산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기후위기와 인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잘 안다고 봅니다. 기후위기도 알 것 같고 인권도 알 것 같은데 기후위기와 인권하면 이게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후위기와 인권, 지금 오늘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25년간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활동을 해온 기후운동가입니다. 주로 이제 몽골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아니면 이제 필리핀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해오면서 기후위기가 일어난 현장은 또 인권위기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기후위기가 일어나면 그 기후위기가 일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파괴되고 마을이 파괴되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기후 피해 주민이 됩니다. 이들과 함께 그동안 20년 이상 활동을 해왔는데 그동안 여의도 한 4개 정도 축구장 한 1,500개 크기에 이 기후 피해 주민들하고 나무를 심었고 한 120만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현재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또 이제 이 한 그루 나무를 심은 1,000개의 복이 온다라는 책도 한 권 썼는데요.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바로 기후위기 현장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것이 얘기가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후위기 현장은 여러분들 바로 인권위기의 현장입니다. 이 책에 있는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013년 11월 달에 필리핀 서쪽에서 태풍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이름이 하이엔인데요. 그러니까 시속 200km의 속도로 이제 태풍이 불어옵니다. 해일이 동반되고요. 그때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 태풍 하이엔으로 10,000명의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48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사실 제가 이제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 조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거기 현장에 물도 없고 물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보면 남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힘 있는 남자들이. 다 보면 그 힘 있는 남자들은 도시로 가서 돈 벌러 갔습니다. 근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성,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과 장애인과 노인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이 식량과 물과 이 에너지가 바닥난 여기에서 사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가 안 일어났다면, 기후위기가 일어나서 그 재난이 안 일어났다면 이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기후위기로 이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기후위기가 일어난 지역은 거의 인권위기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제가 간 대다수 현장들이 다 그렇고요. 근데 그 일이 지금 필리핀의 태풍 하이엔, 슈퍼 태풍 하이엔이 불어온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바로 9월에 태풍 흰남노라고 이 태풍 흰남노가 불어오면서 동남부 지역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때 포항제철이 물에 잠깁니다. 포항제철이 물에 잠기면서 사실 6개월 동안 포항제철이 이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물에 잠겨서 6개월 동안 가동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2022년 흰남노가 9월 달에 있었고 그 한 달 전이 2022년 8월에 115년 만에 이 폭우가 내립니다. 한국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울 강남이 물에 잠깁니다. 5,000대의 차가 폐차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서울 신림동에 사는 반자에 거주하는 분들이 물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참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언니는 바로 그분은 백화점을 다녔고요. 근데 그 언니하고 13살의 딸이 같이 참사를 당했는데 정말 가슴을 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도 하나의 인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 반지하 문제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제 반지하가 지금 문제가 되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만든다고 아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아타운 뭘까요? 그러니까 반지하 사람들이 모여서 타운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아타운은 반지하 사람들은 다 나가고 반지하를 모아서 타운을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반지하 사람들인데 모아타운을 통해서 타운을 만들어서 결국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건설업자라든가 주택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기후위기가 일어나서 피해를 본 이 사람들은 쫓겨나고 대신 이 재난이 일어난 현장에서 돈을 이 주택업자라든가 분양업자들이 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일어난 현장은 지금 이런 인권위기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재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것을 재난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 앞에 정말 우리가 행복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러 이제 가면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기후위기가 시작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결국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세대가 온실가스 쓰레기를 모두 다 치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래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행복 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기후위기 앞에서 현재의 어떤 이 반지하 세대라든가 또 청년 세대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현재와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생각을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보면요. 기후위기는 여러분들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정리를 할 텐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 패턴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봄에 꽃이 어떻게 핍니까? 진달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렇게 피지 않습니까? 그럼 벌들도 개나리, 진달래, 벚꽃 이런 순서로 수분을 하죠. 그래서 생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올해 이 꽃은 어떻게 피었습니까?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한꺼번에 피었습니다. 벌들이 볼 때는 새로운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벌들에게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수분을 다 못합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피니 수분을 못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생태가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인권에 대한 조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권,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 행복권이라든가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고 있다. 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얘기했던 반지하 문제나 청소년들의 미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주택 문제로 해결하면 답이 안 옵니다. 근데 인권 문제로 이렇게 해결하면 답이 옵니다. 뭐냐면 반지하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 행복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지금 줄이는 이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인권, 이것은 곧 국가가 법과 제도, 예산으로 시민 온실가스도 줄이지만, 시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속도가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속도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빠르다고요?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1.5도
이 산업혁명이란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50년의 이 온도,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1850년, 1900년의 이 온도 기준을, 평균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마나 온도가 오르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전 지구상의 온도가 얼마나 오르느냐를 가지고 지금 기후위기의 속도를 측정하는데요. 과학자들은 1.5도 이상 오르면 안 돼라고 합니다. 왜? 1.5도 전까지는요, 남극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근데 1.5도가 지나가면, 상승이 1.5도 상승이 되면요, 남극이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합니다. 남극이 1.5도만 올라도 남극이 녹는 효과가 했으면 바닷물이 1.5m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1.5도가 언제 올까요? 섭씨 1.5도. 저는 2025년도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자, 봅시다. 2018년도에 유엔이 1도 올랐다고 얘기했습니다. 2019년도 1.1도 올랐고요. 2020년도 1.2도 올랐습니다. 그럼 2021년도 작년에 1.3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버클리 얼스라고 하는 여기 기후 싱크탱크가 발표한 것은 작년에 1.3도까지 올랐다. 그러면 1.5도는 0.2도만 더 오르면 1.5도 오릅니다. 매년 0.1도씩 오르죠. 2년이면 그 1.5도가 달성됩니다. 자, 2도는요, 5년 지나면 1.5도에서 5년 지나면 2도 됩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누가 그럽니다. 아니, 1.5도, 2도 올랐다고 뭐가 그런 문제냐? 여러분, 2도 오른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온도 2도 오른 것을 여러분 체온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온이 여러분 2도 오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응급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죽습니다. 지구도 생명입니다.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2도 오른 나라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초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몽골입니다. 제가 2000년, 그러니까 22년 전에 몽골을 갔는데요. 몽골이 2도가 올랐기 때문에 몽골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에. 근데 2도가 오른지를 그때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몽골에 가서 2도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몽골은 여러분들이 알 때,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나라입니다. 황사가 여기서 불면요, 48시간 안에 한국으로 오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인구는 여기가 300만 명 정도고요.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16배 정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여기에 인천시 정도의 인구가 사는 굉장히 인구가 적고, 나라 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산업시설도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2도가 올랐습니다. 이미 20년 전에요. 그러니까 이 2도가 오르니까 초원의 나라, 유목의 나라,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2도 오른 여기에 보면 2002년도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설날에 갑자기 눈이 30cm가 내립니다. 그리고 30cm의 눈이 내리더니 영하 50도가 20일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0일 진행되다 보니 눈이 얼어서 빙하처럼 만들어집니다. 근데 겨울에 몽골의 가축들은 이렇게 겨울에도 마른 풀을 이렇게 먹고 연명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몽골이 눈이 30cm가 내려서 단단하게 빙하처럼 되니까 가축들이 끌다가 먹이 풀 찾다가요, 이렇게 1000만 마리가 2002년도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12,000세대의 유목민들 있지 않습니까? 유목민들 12,000세대가 재산이 뭡니까? 염소죠.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6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됩니다. 기후난민이라는 것은 기후위기로 이렇게 재산을 잃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후위기는 얘기를 들었어도 기후난민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볼지도 모릅니다. 바로 2도가 일어난 나라에는요, 이렇게 기후난민들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몽골이 그 뒤에 제가 있으면서 2.24도까지 온도가 오릅니다. 지구촌이 1도가 오르는 동안에요, 몽골은 2.24도. 그러니까 2배 이상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자
호수는요, 1166개가 사라집니다. 강은 887개가 사라지고요. 자, 이런 일이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몽골 인구 20%인 60만 명이 바로 재산을 잃고 주로 유목민들입니다. 기후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시로 가서 가장 극단적인 빈곤의 삶을 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신은 유목민인데요. 만 년 이상 조상대대로 가축을 키웠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대 가축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만 년 이상 조상대대로 가축을 키워왔는데 자기 대 갑자기 가축이 다 죽고 그 유목의 삶이 끊어진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이도가 오른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 난민은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난민은 자신의 고향이 다 터전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후위기 2도가 오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에 그 2도가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지금 1.5도가 조만간에 오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다고요? 올해 태풍이 흰남노가 불고 115년 만에 폭우가 내린 것은 바로 심각 단계의 기후위기가 시작되는 그 어떤 시작입니다. 자, 1.5도 오르면 지금 2025년도 1.5도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뉴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후 싱크탱크 클라이미트 센트럴이 시나리오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1.5도 올랐을 때 2030년도 되면 해수면이, 이 시나리오는 1m가 오를 때, 남극으로 인해서 남극이 녹아서 1m가 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남극 근처가 1m 오른다고 우리나라는 안 오른다고, 해수면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바다는 하나입니다. 한쪽이 오르면 다른 바다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자, 2030년 인천 송도가 물에 잠기는 것 시나리오를 이들이 보여줍니다. 송도만이 아니죠. 영종도, 시흥시, 한강 하구.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5,885평방 킬로미터, 서울시의 한 10배 정도입니다. 10배가 면적이, 10배의 면적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 피해를 입고 논밭이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그 사람들이 330만 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너무 잘 맞아서 걱정입니다. 이 문제. 자, 그러면 제가 전에 어디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송도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30년도가 되면 송도는, 인천에 가면 송도가 있습니다. 여기 바다를 메워서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져 있는데요. 거기 가서 어느 기업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사장님이요, 뭐 임원들한테. 그랬더니 송도가 물에 잠긴다는 얘기를 하자. 제가 강의 끝났을 때 이분들이 저를 잡습니다. 왜 잡느냐 했더니 걱정된다고.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할 거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더니요, 하는 얘기가 자기 회사가 물에 잠기는 것이 걱정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것을 걱정하더라고요. 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기후위기가 일어나면요, 이제 뭡니까? 반지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 우리 집, 우리 이웃이 이제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천 근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남 전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남 전북 한번 가볼까요? 자, 해수면 상승 1m가 상승했을 때 바로 클라이밋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 싱크탱크가, 기후 싱크탱크 연구소가 만들어낸 시나리오에 의하면요,
군산이나 김제 인근이나 목포, 지금 이 붉은색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바닷물 속으로 잠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떻습니까? 이 건강하류, 하구가 물에 잠기고요. 또 목포나 인근의 영산강 인근은 상당한 정도가 아까 해수면에 잠깁니다. 그래서 전북 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올지. 자, 그러면 문제는, 자, 해수면 상승만 문제일까요? 기후위기가 일어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기후위기가 지금 1.5도 상승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이 국경을 닫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이유로요. 국경을 닫아버립니다. 무역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국경을 닫는다는 것은 뭐죠? 자신의 유럽연합이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무역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수출의 기준. 가격이 싸면 됐습니다. 이제는 온실가스가 중요합니다. 온실가스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상품들, 특히 19개입니다. 쇠든 뭐 석유화학이든 플라스틱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온실가스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측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을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국은 수출을 못합니다. 유럽연합에. 왜냐? 한국은 석탄이라든가 한국은 만들어낸 제품들이 거의 다 온실가스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수출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 포스코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포스코에서 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수출했을 때 5% 정도의 그 이익을 남긴다. 이익을. 그럼 100원에 5원 정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럽연합에서 무역 장벽을, 즉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탄소 국경세라고 합니다. 탄소 국경세를 이렇게 하면 13원의 비용을 줘야 된다 그럽니다. 5원을 과거에 수출하면 남겼는데 이제 13원의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럼 수출을 못 합니다. 근데 미국도 앞으로 탄소 국경세를 2024년부터 할 것이고요. 유럽연합은 당장 내년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제품에 탄소 국경 온실가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요. 그러면 여기에 드디어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리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리백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아리백 어떻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후보에 물어봤을 때 아리백이 뭔데요? 이렇게 하면서 유명해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누구는 아리 100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개그 코미디로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지금 애플이나 구글이나 BMW, 이 테슬라, 이 글로벌 이 기업들이 자신들한테 이렇게 그 공부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도 좋고 여러 가지 이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들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아리백 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입니다. 재생에너지 100%로 가져와. 그런데 우리나라 아리백 해당 기업들이 지금 사용하는 전기량을 보면 전체 전기량의 37%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국제 기준으로 4.7%밖에 안 됩니다. 그럼 37%라는 이게 필요한데 4.7%밖에 안 되는 이것을 어떻게 37%로 갈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이 실패하면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2030년도가 되면요. 자동차 수출 15% 못하고요. 반도체는 31% 수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들이 사업체를 이전할 것입니다. 해로. 재생에너지 100% 주는 것으로 이전합니다. 그럼 이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같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같이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럼 그 노동자와 가족과 그 기업에 의존해왔던 그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무너집니다.
지금 기후위기로 해수면 상승만이 아니고요. 현재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위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기후위기로 지금 딱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전 세계는 과거에 작년만 해도 기후위기 대응이 마차속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도가 기후위기가 시작되니까 달려가는 속도가 경주차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이 상황을 보면 원전 30% 기후 정책이 없습니다. 원전 30%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정부는. 근데 문제는 아리백에는 재생에너지 100%는 원전이 없습니다. 즉, 기업은 지금 재생에너지 100% 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지금 원전 주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른 국제사회는 지금 경주차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뒷걸음을 치고 있거든요. 대단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 한번 찾아볼까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길. 하나는 자본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익숙한 것은 어쩌면 자본의 길일지는 모릅니다. 제가 자본의 길, 시민의 길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징을 좀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두 가지 길. 자본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자본이 발견한 길입니다. 구글이라든가 애플, 페이스북, 워렌 버핏 등등 이런 대자본들이 발견한 길이 뭐냐면 청정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죠.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입니다.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청정에너지, 두 번째 전기자동차 배터리, 세 번째 전기자동차입니다. 익숙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대자본이 지금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길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이들은 대자본이 얘기하는 재발견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재발견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과거 100년 전에도 옛날 술탄이 타고 다녔던 100년 전에 이슬람의 수장 술탄이 타고 다녔던 자동차가 전기자동차였습니다. 100년 전에도 전기자동차는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있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양광 풍력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이것이 지금 청정에너지, 배터리,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것에 대한 재발견을 한 겁니다. 돈이 된다. CNN에 여러분 테슬라 모터스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CNN에 나와서 대답하는 것을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앵커가 묻습니다. 일론 머스크, 기후위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대답합니다. 쉬워. 되게 쉬워. 근데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품 쓰면 된다. 우리 제품. 즉, 태양광을 장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죠. 이거 쓰면 해결돼. 그럼 여러분, 기후위기 문제 그렇게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기자동차 그러면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줍니까? 이 공공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전기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1년에 2만 원 천불, 소득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인류 전체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6%입니다. 6%만이 대자본이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배터리, 전기자동차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6% 그러면 나머지 94%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머지 94%는. 그래서 그 94%의 길로 시민의 길을 한번 재발견해 봤습니다. 왜 시민의 길을 재발견했을까요? 시민들이 기후행동 실패했을 때요. 지금 기후행동 실패했을 때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리고 사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다 가버렸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가장 큰 피해자들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기후위기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정책 성공은 시민의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0년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 한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린 뉴딜 했을 때 이 그린 뉴딜이 흥행이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2020년 7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린 뉴딜 하자면서 서해안에 12기가와트의 그 풍력을 설치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1월 달에 정부가 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풍력 발전 12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12개입니다. 12기가와트는 12개의 원전을 이제 빠르게 허가를 해주겠다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 다 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2020년 11월 달입니다. 결론이 빨리 그 허가하자고 모였는데요. 결론은 유보로가 결론이 됩니다. 왜?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요. 해수부가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딱 하나 들자 말자 그냥 유보입니다. 즉 뭐냐면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요 정책도 이렇게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그 시민들이 당사자면서 또 시민들이 지지를 해야지 정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사자로서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이렇게 나서기 위해서 또 그것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한 길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가야 될 길이 뭐냐면 자신이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의 당사자야.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시민들이 그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방해를 받느냐면 정부와 전문가들이 어떤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시민은 기후위기 인식이 미미하다는 어떤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당사자가 아니고 언제나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교육 대상이고 홍보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착각,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민들에 대해서 조금만 지원을 해줘도요, 시민들이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법과 제도 이런 예산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것도 시민들을 보호한 그런 사례들을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아주 세계적인 모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성북구가 있고 거기에 습관동이 있는데 거기 두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산 아파트의 인구가 2,000세대인데요. 2,000세대 굉장히 큰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 큰 아파트에 2009년 전만 해도 이 주민들은 기후위기든 아니면 온실가스 줄이든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2009년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2015년도가 되면 자신들이 약 170만 킬로와트의 전기 에너지를 줄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170만 킬로와트면 400세대가 쓰는 전기량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제가 이 전기 영수증을 저한테 보여주던데 전기 영수증을 보면요 그게 뭐라고 쓰냐면 그전에는 15만 원 정도 냈는데 이제는 3만 원 정도 낸다. 2009년 전에는 1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원 정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2015년도가 되면요 12억의 공동 전기요금 12억인데 그 중에 2억 5천만 원을 줄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저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009년도에 한 사람이 여기에 이사를 갑니다. 심재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가서 뭐냐면 젊다는 이유로 젊은 분입니다. 39살 때 갔는데
당신이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당신이 회장해라 해서 회장을 합니다. 회장을 했는데 회장하면서 제일 먼저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전기 에너지를 좀 줄이자, 에너지 줄이자라는 얘기를 좀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 했고, 그가 그 여러 가지 뭐 주민들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투표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의 전기를 한 30% 정도 이렇게 줄여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2002년 뒤에 그들이 투표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2년 뒤에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2012년부터 시작을 하고 2013년, 14년도에 한 것이 뭐냐면 그 전등 지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등을 다 LED 등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고효율 부스트 있지 않습니까? 부스트가 이게 아파트 옥상에 물을 올리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효율이 높은 급수 장치로 그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등록하면서 이들이 3년 동안에 170만 킬로와트를 줄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사례를 보면 저는 이것을 세계적인 아파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줄인 모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석관동 두산 아파트의 이런 모델을 만일 우리나라 전체 이 정도 석관동 두산 아파트가 한 그 정도를 2,200만 가구 우리나라 전체 만일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190억 킬로와트를 1년 동안 줄입니다. 190억 킬로와트는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 500메가와트 석탄 화력 발전소 10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석탄 화력 발전소 10개를 없앨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제가 얼마든 어떻게 하면 약간 이 전북이든 전주로 이것을 확장할 수 있을까? 즉 지자체로 석광동 두산 아파트 같은 사례들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정도로 확장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아파트 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 이것을 확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정도로. 어떻게 제가 이 문제를 지자체 차원,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뉴욕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뉴욕주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뉴욕주가 사실 2014년도 전에는요, 뉴욕주 정부는 주민들을 지원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어떻게 해결하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2014년도 이후에 뉴욕이 바뀝니다. 근데 저는 뉴욕주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사실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이후에 이분들이 중요한 선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냐면 2014년도에 미국에 불어온 허리케인 낸시가 있습니다. 불어오면서 뉴욕주를 강타합니다. 우리 반지하가 물에 잠기듯이요. 여기에 흑인계, 라틴계, 저임금 계층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큰 피해를 입죠. 허리케인 낸시로. 그때 2014년도 뉴욕주 정부는 그때 정부 후보지사였는데요. 그때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의회 보수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그들하고 손을 잡고 기후위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까 기후위기가 일어났을 때 재난을 활용해서 누가 돈 번다고요? 대자본이 돈을 버는 그런 방식으로 태양광 풍력해서 대자본이 돈을 버는 방식의 어떤 기후위기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자 주민들을 대표하는 어떤 시민 공동체들이 한 30개 정도의 단체들이 모여서 항의를 합니다. 왜 피해는 라틴계나 흑인계라든가 저임금 계층이 받았는데 왜 우리 여기에 대해서 돈은 대기업이 벌게 하느냐? 피해 시민들을 보호를 해달라는 어떤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5년 동안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확 바뀝니다. 2019년 6월 달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법이냐면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을 뉴욕
주의회가 만듭니다. 그 결과로 자, 이것은 뭐냐면 기후 리더십의 목표, 이 법은 기후 리더십의 목표는 시민 공동체를 보호한다. 아니, 그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5년 뒤에 이런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유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5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면서 의회 구성원들을 보수해서 진보사회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통과시킨 법이 바로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인데요. 이 기후 리더십과 공동체 보호법은 예산의, 그러니까 뉴욕주가 갖고 있는 기후 예산의 40%를 시민 공동체, 기후 피해 시민 공동체한테 할당을 하는 법입니다. 처음부터 할당을 딱 합니다. 1조 원이면 4천억을 할당을 하고요.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그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게 되자 뉴욕주에서 현재 330개 마을이죠. 공동체가 참여를 하는데 뉴욕주 인구가 1,900만 명입니다. 1,900만 명 중에 50%인 950만 명이 현재 그린 뉴딜에 참여를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을 보면 중요한 게 이 법에 의해서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을 하면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뉴욕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즉 당사자로서의 시민의 당사자성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누가 확보를 했느냐? 시민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기후위기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전 세계의 이 유럽연합이나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대응 속도가 지금 거의 뭡니까? 경주차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경주차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걸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야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 날아갈 수 있는 얘기를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뭐냐면 2019년 10월 달부터 시작했던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기후시민의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기후시민의회 2019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9달 동안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기후시민의회 이것이 프랑스 사회에 막강한 영향을 줍니다. 2019년 10월 달 전에 프랑스 사람들의 기후의식을 알거든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시민의회가 활동한 이후에 프랑스는 전 세계 기후의식이 1등으로 바뀝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자, 2019년 10월 전에 2018년도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중유세 인상을 합니다. 세금. 중유세가 온실가스 원천이다. 그랬더니 노란 쪽지를 입은 시민들이요. 파리 시내를 다니면서 막 불을 지르고 데모를 하고 폭력적인 데모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2019년 10월 달에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해서 그 시민의회에서 제안했던 것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후시민의회가 구성되는데요. 즉 노랑쪽지 운동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게 기후시민의회입니다. 그런데 기후시민의회를 어떻게 하느냐. 15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전문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기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던 15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느냐. 연령별, 성별, 학력별 이런 식으로 모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150명을 구성합니다. 이들한테 주어진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2030년 프랑스가 온실가스 40%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질문 하나 던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9달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문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149개의 권고안을 냅니다. 근데 이 149개의 권고안을 내었을 때 문제는 2020년,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어떤 여론기관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프랑스 시민들이요. 70%가 기후시민의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기후시민의회가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압니다. 무엇을 제안했는지. 자, 기후시민의회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그냥 시민들이 얘기하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자기 얘기거든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근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얘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모든 예산의 이 예산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대다수 예산이 신문 지명과 방송사 시간을 사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분 토론 이런 것이 이들이 제안했던 얘기가 100분 토론이 되는 거죠. 시민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 참여했던 150명 얘기하니까 시민들이 들어볼 때 자기 얘기거든. 그러니까 자기 얘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가 딸한테 묻습니다. 어제 기후시민회에서 제안했던 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밥상머리 토론이 진행되고요. 낮에는 이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기후시민회에서 어제 얘기한 것이 어떻겠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이것이 프랑스 전역에 퍼집니다. 마크롱이 기후시민회에서 제안했던 것은 100% 필터링 없이, 여과 없이 법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기후시민회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자, 한번 시민들과 함께 기후시민회가 만드는 얘기를 시민들이 만든 얘기입니다. 프랑스 헌법 1조를 수정하자. 프랑스 헌법 1조 수정을 누가 제안하냐? 시민들이 제안합니다. 뭐냐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 헌법 1조로 그걸 만듭니다. 이거 작년에 2021년도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거든요. 법안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만든 법안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국가가 제도와 법과 예산으로 이 문제를 지원하면 기후위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품 구매 시에요. 탄소 점수제를 도입합니다. 그럼 상품을 내가 탄소 점수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상품 사유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안했다면요,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제안했기 때문에 박수칩니다. 그리고 2.5 정부나 지자체 등 이 공공을 계약 시에 뭐냐면 환경조항을 강화해서요, 기업들이 여기 지자체라든가 그 정부에 납품을 할 때 이 환경조항을 지켜야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제안했고요. 또 2.5시간 이내 거리에 열차가 있다면 항공기 국내선 금지. 우리나라 그러면 서울과 부산은 항공기 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따르면요. 그리고 열효율이 낮은 건물 주택은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제 못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위반 시 벌칙은요, 생태적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징역형을 하고요, 450만 유로는 50억 원의 벌금을 때립니다. 이걸 시민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청소년들이요. 앞으로 사실 우리 어른들 욕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인권을 생각하고 지금 기후위기와 인권과 문화를 새로이 만들려고 하는 우리 전북도민 여러분, 한번 기후시민회회 어떤가요? 한번 도지사께서 허락을 하면 도지사가 마크롱 역할을 하고요, 시민들이 기후시민회를 만들어서 한번 제도도 만들어보고 법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우리 1.5도 상승, 2도 상승, 4도가 앞으로 지구온도가 상승하면 우리 동네 공동체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해수면 상승으로 농업은 어떻게 붕괴되고 산불로 나오고 이런 홍수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지역 기후위기로 무너지는 산업과 피해 계층 이런 여러분들 기후위기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산업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다 기후시민회에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전북으로 떠나는 기후여행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디지털 지도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에 해서요,
우리 동네를 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시민을 보호하는 법, 제도, 예산, 조직 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의회라든가 지방 전북 정부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는 어떻습니까? 기후위기 해법 중 하나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권 얘기를 시민의 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길로서요. 범도민 기후행동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해서 법과 제도 예산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또 이제 시민을 보호하는 길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로 간다면요. 학교 공동체도 있고 직장 공동체도 있고요. 아파트 공동체도 있고 마을 공동체도 있고 참 많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후시민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이것을 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시민 공동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탈탄소 사회는 아무도 안 가본 길입니다. 선례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그래서 시민이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서울 같은 반지하 주민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고요. 반지하를 모아서 주택업자들이 같은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으면 100가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해수면 피해 지역이 주민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제조업이 떠나는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법을 찾아 나가는 이것이 시민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민들은 의외로 힘이 강합니다. 유권자고요. 또 소비자고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요. 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면요. 사실 아까 RE 100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RE 37이 필요하거든요. 37%의 이런 재생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에너지 중에. 시민들이 하면요. RE 30 만들 수 있습니다. 전 2,200만 가구가 모여서 하면요. 시민들이 RE 30 만들어서 제조업이 떠난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은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조직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오늘 얘기했던 석감동 두산 아파트, 뉴욕주 사례, 프랑스 기후시민의회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갖고요. 네. 열심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전북도민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응원을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열정!